지금 읽을 작품은 윤선도, 고산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보이시죠? 1년, 2년, 3년 이렇게 몇 개의 연, 전체 6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몇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6년의 연시조예요. 연시조의 출발은 조선 세종 때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가 연시조의 출발입니다. 최초의 연시조죠. 맹사성은 조선 세종 때니까 세종이 조선 4대 임금이거든요. 완전 조선 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연시조 최초로 쓰여진 연시조예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강호라는 게 자연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사시라는 게 사계절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요 사계절의 흥겨움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강호의 이 계절이 드니 제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거운 것도 역군은 이십니다. 역군은 이라는 거 임금의 은혜십니다 라는 거거든요. 요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 건데, 이 틀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꽤 오랫동안 이어져요. 문학도 나름대로의 유행이 있나 봅니다. 지금도 뭐 연예인들이 한번 입어서 어떤 옷이 유행을 한다 그러면 비슷한 옷들이 카피본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도는 것처럼 당시에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시대가 발달이 되어 있고 통신수단이 많아서 유행도 좀 주기가 빠른 편이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와 이거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시간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것 같고요. 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같은 경우로 우리가 강호가도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형이라는 건 딱 모범적인 틀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강호가도의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강호가도의 틀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는 이렇게 자연의 흥겨움을 써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흥겨움도 전부 다 임금님 덕분이지라는, 당시 유교 사상들이니까 다들 유학자들이라서 이런 끝에다가는 임금님을 생각하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담고 있는 노래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이 나와서 요 틀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요. 윤선도의 작품도 이런 틀들을, 강호가도의 전형 이 틀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만흥인데, 참고로 맹사성보다 윤선도는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맹사성이 세종임금 때라면 윤선도 같은 경우는 광해군 때 피 끓는 청춘을 보내고 이때 벌써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지에 가게 되고, 당시에 견회요라는 시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유배지에서 풀려나게는 되지만 정계 진출 못하고 고향집에 이렇게 낙향해서 살고 있으면서 또 오우가라는 연시조도 또 그때 창작을 하고 뭐 이러면서 벌써 젊은 시절에 한번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낙향하고 정계에 잠깐 복귀했다가 광해군 아시죠? 광해군 뒤에 바로 인조가 반정 일으켜서 인조가 집권하고, 인조의 아들 이제 효종이 뒤를 잇고 요때까지 쭉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런 전란의 시기를 겪었었던,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딱 그 과도기 시기를 사셨던 분인데, 이런 혼란기를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계에서의 활동도 물론 합니다. 특히 효종 때 정계 활동을 좀 했으나 낙향에서 살았었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만흥이 제목인데, 많이 흘러넘친다라는 뜻이고요. 흥이 흘러넘친다는 건데, 이 시대를 살면서 무슨 흥이 그렇게 흘러넘치겠어요. 그나마 자연을 즐길 때 흥이 흘러넘치는 거지. 이 작품의 주제 그대로예요. 요거예요. 자연의 경치와 더불어 살고 있으니 행복하고, 내가 요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마다 임금님 생각합니다 라는 요런 강호가도의 전형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윤선도의 만흥 한번 보실게요. 윤선도 작품 지금 만흥부터 보실 건데, 고산 윤선도의 작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부사시사. 요것도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년부터 들어가서 봅니다. 자, 초장부터 일단 보실게요. 그런데 초장부터 보기는 할 거지만 시조 볼 때 중요한 것 어딘지 알죠?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 종장 부분이,
글쓰기로 얘기하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장 파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살든 요거 다 내 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단 첫 줄에서는 안분지족의 정서가 나타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겠답니다. 산수간, 산과 물이라는 건데 자연이죠. 이 산수간,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에다가 내가 띠집을 짓겠대요. 화자가 집을 짓고 사는 곳을 일단 보시면 화자의 삶의 태도가 다 보여요. 산수간 바위 아래에다가 짓겠다는 건 번화한 도시에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는 것. 이거 어디야? 자연이거든요.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얘기죠.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드러나고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날 때 쓰는 한자 성어는 무라일체가 가장 대표적인 한자 성어죠. 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바위 아래다가 집을 짓는데 집이 어떤 집입니까? 띠집이에요. 그 띠라는 건 풀을 묶어서 엮어 만든 게 띠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을 엮어서 만든 걸 지붕으로 잇고 사는 집이니까 아주 작고 소박한 집이거든요. 화자 삶의 자세 또 나옵니다. 소박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크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이런 게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연과 더불어 산다면 띠집 하나면 만족한다는 거니까, 여기 아까도 안분지족이라는 한자성어 보셨는데 요 띠집이라는 단어 속에서 가난하고 소박해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죠. 산수간 바위 아래다가 띠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이때 웃는다라는 거 비웃는다라는 소리죠. 비웃는다고 하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이라는 대상 나왔는데 그것이라는 거 여기 초장에 있는 요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즐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걸 모르는 남들이라는 건 아마도 크고 거창하고 성공하고 재산 불리고 명예 얻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 소소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일 거니까, 요 그 모르는 남들이라는 건 아마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이다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속세,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속적 가치고요.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세속적 가치가 되는 거죠. 당시로 얘기를 하면 당시는 조선사회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보다는 명예예요. 이 명예라는 건 벼슬길에 나가서, 이 벼슬길에 나가서 출세하는 걸 입신한다 그럽니다. 입신해서 명예를 얻는, 이름을 떨치는 요런 입신양명할 수 있는 게 세속적 가치, 당시의 세속적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입신양명해야지 라는, 출세해서 이름을 떨쳐야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내가 굳건히 해야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대부로 태어나서 이렇게 소박하게 자연만 즐기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러고서 비웃는다고 하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어리고, 이 조선시대 어리고라는 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고, 향암이라는 건 시골 향자거든요. 한자로 쓴다면. 근데 향암이라는 거 당시에는 좀 널리 쓰였던 말이라서 촌티난다, 요런 뜻이에요. 세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어리석고 촌스러운 뜻에는 이렇게 사는 게,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사는 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사는 게 내 분수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강호가도의 전형 아닌 거 아닌가요? 여기엔 유교적 충의 사상이 없지 않나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일단 1년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의 모습만 드러나 있어요. 자, 2년이요. 역시 1년과 같습니다. 시조에서 종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제는 종장에서 딱 드러날 겁니다.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울 게 있겠느냐. 뭐뭐 하랴라는 의문형으로 썼지만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그 자연과 더불어서 소박하게 살면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어. 나는 요 상태 그대로 만족해. 요렇게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 분수, 만족해. 요 두 단어가 중요 단어죠. 안분지족이라는 단어에서.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 여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일련과 내용은 뭐 동일해요. 보리밥에다가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그랬죠. 음식 먹는데 뭐 나는 쇠고기 스테이크 먹어야 되고 랍스터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리밥에 풋나물 쓱쓱 넣고 비벼 먹으면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보리밥 풋나물을 먹는다는 걸 통해서도 화자의 삶의 자세는 드러나 있죠. 보리밥 풋나물 먹는다라는 건 먹을거리 간소하게 먹는다는 거니까 간소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역시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요거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라는 건 실컷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 놀아. 바위 끝 물가에서 느끼셨나요? 화자 놀아요. 바위 끝 물가에서 노는 거지. 이때 바위 끝 물가라는 곳 역시 다 뭐와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연 친화적 삶의 자세. 한자성 뭐 쓰는지 무라일체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고 보리비빔밥 먹고 자연과 더불어서 산책 좀 하고 그러면 그 밖에 그가 가리키는 거 요 초장과 중장에 있었던 요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나머지 일이야. 그 밖에 나머지 일이라는 거 가리키는 거 알만하죠? 명예 얻고 출세하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은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역시 안분지족의 정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3년 가실 건데 3년도 역시 내용은 같아요. 못내 좋아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종장에. 못내 좋아한다. 못 미쳐 좋아한다. 무척 좋아한다라는 소리거든요.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초장과 중장을 통해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 당시로 얘기하면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 3장도 똑같네요. 주제는 안분지족. 분수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에 드러나 있어요. 자, 근데 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연의 대유적 소재가 직접 나옵니다. 대유적 소재라는 거 고시조 볼 때는 엄청 많이 쓰는 단어죠. 일단 저는 엄청 많이 씁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노래가 많고요. 이 자연 친화적인 노래들 속에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나오는데 자연이라는 단어 직접 안 쓰고 강, 호수, 산, 수 요런 단어들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노래 속에 나오는 산이라는 거 단지 산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자연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 나오면 강이라는 거 개인적인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 전체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 외라는 대상 나오는데 외는 산의 순 우리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라는 우리 고유어를 잃었죠. 대부분 외라는 우리 고유어를 안 써주니까 고유어는 잃어버리게 됐고 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 산이라는 건 우리 고유의 언어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에서 한자어가 살아남았어요. 우리말 죽었어. 왜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죠. 자, 잔을 들고 물잔은 아니고 아마도 술잔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잔을 딱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역시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한자성어 물아일체 드러나는 거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산이 너무 좋아. 내가 평상시에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만하랴, 이만큼 즐거우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리법이죠.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 간절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만큼 클 순 없어. 이만큼이 가리키는 건 산과 더불어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 일단 여기 좀 비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표면적으로는 님도 그냥 님은 아니에요. 그리워하던 님입니다. 그리던 님과 멀리 있는 산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해도 산을 바라보는 것만큼 반가울 리가 없어. 먼 매가 더 반갑다고 한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먼 매가 더 반갑다라는 거 무슨 소릴까요? 님이라는 건 사람이거든요. 매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자연이라 그랬죠. 화자의 삶의 태도. 사람과 자연을 비교를 해서 나는 세속적인 가치보다 뭐를 자연적 가치를 더 좋아한다라는 걸 드러내 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말도 안 해요. 이 말도 안 하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 좋을 거야. 그 앞에 작가 얘기 잠깐 하면서 윤선도가 벌써 뭐 20대의 나이, 성균관 유생일 때부터 유배 생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균관 유생일 때 유배를 가게 된 까닭이 광해군이 아껴 썼던 신하? 뭐 끝까지 아낀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이첨의 잘못을 알고 좀 거리를 두게 되지만 이이첨의 농간에 좀 광해군이 놀아나면서 최후가 안 좋으셨던 건데 그 이이첨의 부당함을 상소를 했다가 유배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선도에게 있어서는 아니 나는 임금에게 상소를 한 건 할 만한 얘기라서 한 건데 주변의 사람들이 윤선도가 이게 성균관 유생인 주제에 방자하다느니 이러면서 뒷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겪었었던 이 말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죠. 속되게 얘기하면 뒷담화, 험담,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함과 경쟁이 치열한 인간 사회보다는 오히려 모함의 말이 없는 자연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안 해요. 말씀도 웃음도 안 한다라는 것의 주체라는 건 누가 그런 건데 라는 누가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주체라고 하는데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의 주체는 표면적으로는 작품 속에는 왜로 나와 있습니다. 산이고 조금 넓게 잡으면 자연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은 없지만 그 속에 은근히 비판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웃음도 안 하지만 자연은 말도 없고 웃어주지도 않지만 말 많고 가식적으로 웃어주는 인간보다 자연을 나는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 드러내고 있는 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연이에요. 주제가 드러날 부분은 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조는 딱 보시면 알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에서 3장으로 짜여진 게 일단 시조고 시조 이렇게 보면 한자 어휘들이 많고 나는 이런 한자를 쓰지 않고 해석이 어려울 것 같고 겁이 나시면 일단 종장의 주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천하능이 딱 주제를 드러내주는 단어예요. 역시 임천이라는 거 대유적 표현이죠. 임이라는 게 요게 숲이고요. 천이라는 거 샘천자인데 요 숲 속에 샘이 흐르고 있어. 요 숲과 샘이라는 거 다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연 속에서는 한가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흥겹다고 자연의 흥취를 나타내는 단어가 임천한흥이에요. 뭐 주제 전적으로 드러난 단어죠. 글자 수 3, 5, 4, 3 이렇게 된 거고. 자, 요 임천한흥이라고 할 때 요 임천이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야 라고 했잖아요. 초장에 보면 요 자연과 대비가 되는 세속적 가치가 딱 나와요. 요 세속적 가치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삼공이라는 건 옛날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요런 높은 벼슬을 하면 공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홍씨가 영의정을 하고 있다 이러면 영의정 홍씨 이렇게 안 부르고 홍공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공이라는 건 삼정승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까지 했다 그러면 뭐 이거 벼슬 입신한 걸로는 최고 아닙니까? 얼마나 큰 명예 가지고 있겠어요. 한자성으로 쓰면 입신양명이고요. 이렇게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얻는 게 당시의 세속적 가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공이라는 게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만승이라는 거, 승이 술의 승자거든요. 지금은 요게 승이라는 게 수레뿐만이 아니라 차 같은 거 전체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차를 탈 수 있는 걸, 차 타는 걸 승차한다. 그때 쓰는 승자입니다. 오를 승이라고도 쓰고 탈 승자로도 쓰고 술의 승이기도 해요. 차 탈 때 느낌 좋을 때 뭐 승차감이 좋다 이런 거 쓰거든요. 그 만승이라 그러면 수레를 만 대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수레라는 게 말이 끄는 수레니까 요 수레 한 대 그러면은 지금 말도 되게 비싼 거거든요. 말 지금 돈으로 해도 말 한 마리 살라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걸?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수레를 말이 끌고 가 또는 소가 끌고 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승을 만 대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우 큰 부자예요. 매우 큰 부자 정도가 아니라 뭐 한 나라의 임금 정도 돼도 당시에는 수레를 1,000승 정도밖에 못 갖는 거고 10,000승 정도 가지고 있으려면 임금 정도가 아니라 황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승이라는 단어는 흔히 황제, 그 당시에 황제 대단한 권력이거든요. 하늘천자 써서 천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황제인데 만승이라 그러면 그 수레를 만 대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부자를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아요. 요게 돈을 가지고 있는 돈 금전은 멀리하라가 조선시대 유교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만승이 뭐 큰 부자 이런 거보다는 황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제가 된들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황제가 된다라는 게 신분으로는 최고에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 세속적 가치죠. 자, 해석할게요. 누구셔? 누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셔? 삼공도곤, 도곤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삼공보다 낫다, 삼공보다 즐겁다. 뭐가? 자연이. 자연을 즐기는 그 기쁨이 내가 영의정이 됐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대요.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쁨이 영의정이 되어서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다 책임지고 가는 것보다 기쁘대요. 누구셔?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을 가진들, 황제가 된들 이만큼 즐겁겠느냐. 뭐뭐 하랴 이런 거 의문형 종결음인데 역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즐기는 것만큼 즐거울 리가 없어. 자연을 즐기는 게 더 좋아 라는 걸 일부러 물었죠. 의문형 종결어미를 썼는데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아니에요.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의문문이었죠. 그래서 요 삼공보다 삼공이 되는 최고의 벼슬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고 황제가 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라고 했었던 고사 속의 인물이 소부와 허유라는 인물입니다. 주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다 거절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친 사람이 소부와 허유거든요. 이 소부와 허유라는 건 중국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은 고사를 인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용되고 있는 고사는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도 거절을 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소부와 허유의 이야기가 고사로 인용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헤어든, 헤아려 본다라는 거 생각해 봤다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니 나라를 물려주는 것도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세속적인 것보다 자연의 즐거움을 택했던 요 소부와 허유는 참 약은 거였더라. 영리한 거였더라. 그래서 소부와 허유 부정적으로 대한 게 아닙니다. 요 약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건 없어요. 잘 판단한 거였다. 영리하게 생각한 거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부와 허유가 자연을 즐기는 게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임천하는, 임천 기억하시죠? 자연과 더불어 사는 한가로운 흥겨움은 그 어디에도 비길 곳이, 비교할 데가 없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역시 시조 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과 산만 딱 찍어서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자연을 지키라 하시도다 라는 건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얘기죠.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주제 변함없습니다. 지금 윤선도라는 시인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노래를 썼을 때 자체는 정계로 복귀하지 않고 낙향에서 머물고 있을 때 쓴 노래거든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걸 즐거워하고 있을 때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정치 현실에 복귀하지 못하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다 누가 시킨 거랍니까? 하늘이 시킨 거래요. 요때 하늘이 시켰다라는 건 아유 이게 내 운명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거든요. 요즘의 근대적인 가치관과는 안 맞지만 고시조 보시면 고시조뿐만 아니라 뭐 고전 소설을 보든 수필을 보든 옛날 사고를 보면 요런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이다. 이게 내 운명이고 이게 다 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운명론적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건 삶에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인 건데 막 경쟁하느라고 힘겹게 살지 말고 그냥 운명이니까 받아들여. 이런 게 운명론적 가치관이에요. 여기 뭐 하늘이 아셨다 이럴 때 하늘이라는 거 운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하늘의 뜻이라서 나는 이 운명이 어떻게 한다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내 천성이 좀 게으른 걸 하늘이 아셨어. 그래서 나한테 벼슬 안 시키는 거야. 내가 벼슬을 하면 내가 좀 천성이 게을러서 내가 벼슬을 하고 공무원이면 공직자면 24시간이 모자라게 일을 해야 될 텐데 나 24시간이 모자라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휴가철이 되면 나는 자연과 더불어서 좀 바위급 물가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런 걸 하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도 아셨나 봐. 그래서 요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를 봐라. 공적인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만 가지 일, 모든 일을 한 가지 일도 안 맡기셨어.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걸 이렇게 쓴 거죠. 이때 인간만사라는 게 무슨 소리겠어요. 출세해서 벼슬길에 나가는 거. 그래서 누가 뭐 됐다며 이런 명예까지 얻는 입신양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입신양명이라는 거 다 어떤 가치?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세속적으로 내가 크게 성공한 게 없는데 요게 하늘이 나의 천성을 아셨기 때문에 안 시키신 것 같아. 나는 천성이 좀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요런 벼슬은 못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이라고 안 쓰고 다만당 이렇게 쓴 이유 알죠? 시조에서는 종장의 첫 마디는 꼭 세 글자거든요. 다만 다툴이 없는 요 강산이나 지켜라 라고 하셨답니다. 하늘이 하신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경쟁이 필요 없는 다툴 필요가 없는 강산이나 지켜라. 요게 이제 하늘이 하셨을 얘긴 거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요게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운명에 순응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것도 강호가도의 전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6년이 나옵니다. 강호가도의 전형이에요. 여태까지 1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게 내 분수고 나는 이게 내 분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소박하게 사는 모습에 만족하고 이게 내 운명이라서 나는 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 윤선도는 지금 운명이니까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좋아해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좋았던 거야. 윤선도의 본가가 해남윤 씨거든요. 해남이라고 조금 배 타고 나가면 보길도와 같은 아름다운 섬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윤선도는 자연을 즐겼었던 사람이라서 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힘든 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놀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 나온 거죠. 임금의 은혜 이런 거 나오면 이 사람 유교적 가치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교에서는 임금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형제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라,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바람직한 삶의 질서는 돼요. 이런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임금 은혜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정계로 돌아가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아무리 내가 갚고자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계로 돌아가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는 노래예요. 강산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울 수 있었겠느냐.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아니죠.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역시 서리적 의문문입니다. 강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분수로만 누울 수 있었겠느냐. 이것도 임금의 은혜시지. 강호가도의 전형이라고 꼽혔던 강호사시가에서는 요게 한자로 나왔죠. 역, 군, 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이 뭡니까? 임금. 은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 그래서 강호사시가에 나오는 역군은 이셨다라는 게 임금 은혜셨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노라. 그러나 그 임금의 은혜를 아무리 갖고자 해도 나는 윗년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 유교적 충의 사상은 가지고 있으나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연을 더 즐기겠다라고 끝나는 노래죠. 그래서 1년부터 6년까지 뭐 6개의 연이 있어서 표현상의 특징만 다양하게 했을 뿐이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좀 판에 박힌 똑같은 주제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만족한다.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일단 시조에서 70%는 그런 류의 노래다라고 생각하고 좀 가볍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역시 같은 부류의 노래였고요. 윤선도의 작품으로 가장 눈여겨보시는 작품이 어부사시사인데 어부사시사에서 이 어부라는 대상도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대상이에요. 사계절을 다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기쁨을 담고 있는 노래였고 요 어부사시사는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까닭이 형식적인 파격미가 있어요. 파격미라는 건 격식이 얽매이지 않고 격식을 깨트렸다는 얘기거든요. 물건 엄청 싸게 팔게요 이럴 때 파격 세일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격식을 좀 깨트렸다, 격식에서 벗어났다 이럴 때 파격미가 있다 그러는데 어부사시사의 파격미는 뭐냐면 시조는 여태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해서 세 줄로 쓴 시조만 보셨잖아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5줄로 돼 있어요. 의미상은 근데 다 3단 구성인데 왜 5줄이냐면 각 장과 장 사이에 후렴구를 반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5줄 같아서 이거 시조 아니야? 싶겠지만 초장과 중장 사이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서 5구인 거고 역시 이 어부사시사도 시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과 장 사이에 후렴구를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윤선도 전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윤선도가 이렇게 후렴구가 들어가는 시조는 처음 쓴 거거든. 그래서 어부사시사가 윤선도의 작품으로는 눈여겨보아둘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